피렌체가 금융업으로 발전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 금융업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돈에다가 이윤을 붙이는 돈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환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이제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렌체도 당연히 고리대금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렌체 금융가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환전에 종사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돈 장사를 하고 있다, 속칭 뭐 돈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늘 이게 고리대금업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딜레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에 대한 기독교적인 정서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가 하면, 가톨릭 신자들, 그 당시엔 다 이제 가톨릭이었죠.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 임종에 들어서면 그 신부님들이 와서 하는 게 있죠. 종부성사가 있는데, 그 종부성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깨끗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제 그런 것인데, 고리대금업자들에게는 그 종부성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 교회의 그 입장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입술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중세시대 때는 고리대금업자들에게는 그 입을 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고리대금업을 미워하신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렌체 가문들, 특히 은행의 가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 아름다운 성당들이 신축되거나 이제 증개축된 배경에는 이러한 길드들이 나서서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또 기여를 하고 자기들의 길드를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은행 가문들이 했던 그런 후원의 배경에는 뿌리 깊은 죄책감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래 고리대금업자들에게는 교회 내에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당 밑에 이제 지하부터 쭉 거기 보면 그 무덤이 있죠.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뜰에도 이제 무덤이 있고, 또 벽에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내에 매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당을 신개축한다, 이것을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헌신도 되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이 교회 질서 내에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보장,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안도감, 불안의 해소,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 피렌체에 가면 산마르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있었던 거죠. 메디치 가문 이전에도 있었던 수도원인데요. 메디치 가문의 시조였던 그 장자 코지모 데 메디치가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축을 하는데, 그 개축을 하게 된 이유도 교황 그 에우제니오 4세가 한 번은 이제 피렌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코지모 데 메디치가 이 교황 에우제니오 4세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금융업에 대한 본질적인 그 바탕에 있는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뭐 이런 문제, 딜레마를 얘기를 했고, 그때 교황이 그 해법으로 하나의 그 헌신을 해라, 그래서 산마르코 수도원의 개축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를 받아들인 코지모가 즉시 그 당시에 돈 약 3만 플로린을 들여가지고 산마르코 수도원을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산마르코 수도원뿐만 아니고 제가 있었던 지금의 유럽연합
대학원 그 건물로 쓰이고 있는 피에졸레산으로 올라가는 그 중턱에는 조그마한 옛날에 그 수도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 증개축을 했고, 거기에 유럽 최초의 농학 도서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 말년에 자기 방을 거기다 하나 두었죠. 어쨌든 피렌체 금융을 담당했던 그 가문들은 자기들은 이제 고리대금이 아니고 환전상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고, 그 아르테데 캄비오라 그래서 캄비오 길드를 하나 그 만들고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자면 환전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캄비오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그 대출을 하면서 교회가 금지하는 고리대금업 금지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위장의 용어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중세 그 환전상들이 이자 지급의 형식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환전상 그러면 이제 환율 차이를 이제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제 그 화폐를 송금할 때 그 환전 과정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그 차익이 사실상 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환어음을,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쪽에서 이제 그 환어음을 발행하면 물건을 사는 쪽에서 그 환어음에다가 자기가 그것을 언제 지급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씩 물건을 사는데 석 달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그 사인을 해가지고 다시 물건을 파는 쪽에다 그걸 줍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쪽에서는 석 달 후에 자기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그 누구한테 그 받느냐, 거기 보면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할 때 그걸 이제 어음을 인수한다 그러는데, 어음을 인수하는 쪽이 물건을 사는 쪽이죠. 물건을 사는 쪽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은행을 하나 지정을 하거나 또 자기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된 석 달 그걸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판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됐을 때 가서 100만 원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90만 원을 받고 90만 원, 현금 90만 원을 받고 그것을 이제 그쪽에다가 누구한테 주냐, 바로 환전상들한테 주는 거죠. 캄비오 길드 구성원들에게 주면 그 캄비오 길드에서는 90만 원에 100만 원짜리를 사는 거죠. 90만 원 현금 주고 100만 원짜리를 샀다가 나중에 석 달 후에 만기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그래서 결국 이제 10만 원의 차익이 남는, 그게 바로 이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어음이죠. 어음 할인입니다. 어음, 이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어음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자 지급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다른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높은 가격으로 이제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환전상 그 A가 상인 B에게 한 1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신에 B로부터 뭐 금이 됐든 뭐 비단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걸 100만 원에 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석 달 후에는 이걸 110만 원에 다시 팔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은 이제 석 달 후에는 110만 원을 주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죠. 차액이 10만 원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이자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공 교환, dry exchange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용 거래입니다. 그 신용장 거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어음을 할인한다든지 뭐 신용장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형태로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래를 함으로써 생긴 이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주고받을 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도 돈을 직접 짊어지고 가져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펜하고 잉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냐?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용, 잉크, 펜 이것만 있으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중세 그 피렌체 사람들의 그 탁월한 상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적인 용어 중에 하나,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영어로 테이블이죠. 그 탁자. 그런데 이제 이태리 말로는 이게 타볼라라고 그러는 타볼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은행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은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뱅크라 그러죠. 뱅크. 원래는 이게 방코라는 말이고, 방코라는 말은 벤치 또는 카운터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금융 거래라고 하는 것은 큰 이제 어떤 그 판을 이제 갖다 놓고,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 위에서 공개적으로 거기서 뭐 장부를 기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부를 쓰고 서로 앉아서 얘기하고 거래하고 사인하고 하는 그 테이블, 이제 그게 바로 은행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타볼라, 테이블이라 그러고, 이제 피렌체의 주요한 은행 가문들은 각 도시에 그런 테이블을 하나씩, 테이블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지점을 하나씩 두고 있었던 겁니다. 타볼라를 두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피렌체의 그 상인들, 그 금융 가문들이 곳곳에 그 타볼라, 은행 지점을 둘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역을 통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로마 그 교회죠.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금융기관이었죠. 전 유럽을 통해서 이제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재정 관리를 했는데, 그런 재정 관리를 현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주로 이제 피렌체의 은행 가문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피렌체만이 이걸 독점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로마 교황청도 소위 밀당이죠, 밀당.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로마 교황청의 금융 대행기관 업무를 누가 하느냐, 뭐 이걸 둘러싸고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피렌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가 약간 이제 교황청이 그것을 견제해서 딴 데 주기도 했다가 뭐 여러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피렌체, 특히 이제 메디치 가문이 나중에 이걸 많이 이렇게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뭐 고리대금업, 이건 그 나쁜 것이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적당한 수준의 그 이자, 이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경제가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이 고리대금업과 일반적인 생산 투자에 들어가는 자본을 활용할 때 나오는 이윤에 적정하는 보장, 뭐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피렌체 옆 동네에 가면 시에나라고 하는,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그 동네인데요. 그 시에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베르나르디노라고 하는 이제 그 신부님, 또 안토니누스라고 하는 이런 그 신부님들이, 지역의 성직자들이 나중에 이제 다 성인으로 추대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대금업과 합법적으로 받는 이자를 이걸 구분을 했습니다. 즉, 고리대금업 그 자체는 나쁘지만, 그러나 현재 그 위험에 따르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것, 위험을 내가 인수하는데 그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그 전략을 해서 소비를 안 하고 그 투자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는 있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그 사람이 꼭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것, 그건 나쁜 것이다. 그것은 고리대금업이다. 이제 그렇게 보았고, 대신에 그 돈을 빌려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기회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했으면 그걸 좀 나눠야 되겠죠. 그런 생산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대출의 차이를 이제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양자를 구분해 가지고 생산 투자를 위해서 자본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원본보다 그걸 가산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또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원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교리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생산 투자에 들어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이윤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윤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리, 그런 것도 발전되면서 이태리 금융가들이 갖고 있던 어떤 뿌리 깊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이 피렌체 사람들만이 또 개발한 기막힌 아주 그 논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채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세금 외에 도시국가 운영에서 필요한 돈을 시민들에게서 이제 일단 빌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죠. 누가 그 돈을 맡겼다가 그냥 원본만 받겠습니까? 결국 이자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공채인데, 이 공채의 핵심이 지창금 펀드였습니다. 지창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또 돈을 넣으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거기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받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렌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라고 하는 게 결국 공공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몬테 도티라고 하는 이 지창금, 공채, 펀드, 뭐 이런 것에 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들이 딸들을 시집 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당시엔 지창금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창금을 쉽게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다 평소에 갯돈 부으듯이 이제 모았다가 한꺼번에 딸 시집 보낼 때 지창금 찾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결국 이자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국가에 어떤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하는데도 훨씬 더 필요한 것이다. 막 이런 논리로까지 나중에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교회가 고리대금업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뭐 이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에 좀 이렇게 뿌리 깊은 죄책감이 있었던 금융가문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당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뭐 기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어떤 면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금융가문들이 있으면 거기에 돈 대주는 소위 말하면 우리 큰손 쩐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쩐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쩐주들은 돈만 빌려주죠, 그래요? 돈만, 명동의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뭘 하게 되냐? 같이 자기도 무역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이제 못하게 되면 파트너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리대금업 금지가 없었더라면 그냥 쩐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은행 가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챙겼을 것이지만, 자기가 진짜 파트너가 되니까 이건 내가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 이자 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안도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합리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이 쩐주들이 돈만 가지고 돈놀이 돈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 거죠. 자본을 대는 쪽과 제조를 하는 쪽과 유통을 하는 쪽이 다 같이 위험을 분담하는 그런 기풍이 사회에 생긴 것이고, 다 같이 경제 구조가 다 같이 굴러가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교회가 금지한 것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 피렌체를 비롯한 이태리 금융 가문들의 기업들의 덩치를 더 키우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유인 동기를 제공했던 겁니다.